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방역 당국이 다음 달 말까지 백신 3,500만 회분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달과 다음 달에는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을 공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특별여행주의보를 다음 달 14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비수도권 지역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만 직장인의 65%는 여름 휴가를 떠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인데 전국적인 확산의 기폭제가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전 세계 80개 국가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신규 환자가 5만 명을 넘었고 영국과 스페인도 4만 명대로 크게 늘었습니다. 유럽연합이 오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럽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가 오는 8월 말까지 코로나19 백신 3,500만 회분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4일 기준으로 7월 도입 예정이었던 백신 물량 중 화이자 백신 212만 7천 회분, 모더나 약 75만 회분 등 총 288만 회분 도입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7월 16일부터 8월 말까지 약 3,500만 회분의 백신이 공급될 예정이며 9월에는 4,200만 회분이 공급된다고 덧붙였습니다. 7, 8월에 공급될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모더나, 얀센 등 모두 4종이며 추진단은 백신별 세부적인 공급 일정은 제약사와 협의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발령한 전 국가와 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다음 달 14일까지 다시 연장했습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 발령하며 여행경보 2단계 여행자제 이상과 3단계 철수 권고 이하에 준합니다. 외교부는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과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계속되고 있고 많은 국가가 아직 입국을 제한하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해외 방문 자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23일 특별여행주의보를 처음 발령한 뒤 계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우리 국민도 PCR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국내에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는 국내로 들어올 때 PCR 음성 결과를 확인하는 서류를 반드시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인서가 없다면 외국 현지에서 출발하는 한국행 항공기 탑승이 제한됩니다. 음성 확인서는 출발일을 기준으로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하고 검사 결과에는 음성으로 기재돼 있어야 합니다. 아프리카 아덴만 해역에 파병된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에 탑승한 장병 6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고 유증상자가 80여 명에 달해 당국이 비상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청해부대에서 지난 2일 첫 감기 환자가 발생한 뒤 10일 40여 명으로 늘어 신속 진단키트 조사 결과 모두 음성이었으나 13일 인접국의 협조로 간부 6명을 표본 검사한 결과 모두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지난달 말 현지 항구에서 군수물자 적재 임무를 수행한 간부 1명이 폐렴 증세를 보여 현지 병원으로 후송됐고 현재 함정 내 유증상자는 80명이지만 아직 중증 환자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유증상자들은 함정에서 코호트 격리 중이며 전체 승조원 300여 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함정은 밀폐된 공간이 많고 환기시설도 모두 연결돼 집단 감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 파병 임무를 수행 중인 청해부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필요 인력과 장비 등의 신속한 현지 투입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참모회의에서 공중급유 수송기를 급파해 방역 인력과 의료 인력, 방역 치료 장비, 물품을 최대한 신속하게 현지 투입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현지 치료 여건이 여의치 않다면 환자를 신속하게 국내 후송하도록 하고 다른 파병부대 상황도 점검해서
유사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지원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연일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직장인 가운데 65%는 이번 여름 휴가를 떠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휴가철 대규모 이동으로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하진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다음 달 제주도로 여름 휴가를 떠나기로 한 직장인 김성호 씨. 호텔 예약까지 마쳤습니다. 코로나19가 걱정되긴 하지만 취소나 환불이 어려운 만큼 예정대로 휴가를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 저희 부모님도 다 백신을 맞으셨고 저도 백신을 맞은 상태라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휴가를 다녀오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 65% 가까이가 올해 여름 휴가를 떠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여름 휴가지로 인기 있는 강원도나 부산, 제주도에선 숙박업소의 예약률이 날이 갈수록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겁니다. 보다는 현대는 예약률이나 이런 거는 좋은 편이긴 합니다. 단체 예약 같은 경우는 취소가 좀 되고 있는 편이거든요. 개별 예약건이 좀 많은 편입니다. 요즘 최근 같은 경우에는 예약이 그래도 계속 만실인 날짜가 많으셔서 그때보다는 조금 붐비게 이용은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지자체마다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강원도는 해변 축제를 취소했고 해변에서 술 마시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정부도 결국 비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비수도권도 4차 유행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산, 울산, 대구, 광주, 대전광역시와 강원, 충북, 충남, 경남, 제주도는 새로운 거리 두기의 2단계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여름 휴가를 가지 말라고 딱히 말릴 방법도 없어서 방역당국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코로나19 백신 해외 접종 완료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제도가 이번 달부터 시행된 가운데 격리 면제자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6건 확인됐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격리 면제를 받은 입국자 13,400여 명에 대해 입국 후 1일차에 검사를 시행한 결과 아랍에미리트와 우간다에서 입국한 총 6명이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6명 중 5명은 아랍에미리트에서 입국했는데 이 중 3명이 중국의 시노팜 백신 접종자고 나머지 2명 중 1명은 화이자 백신, 1명은 이 접종자와 함께 입국한 6살 미만 아동입니다. 우간다에서 입국한 1명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수본은 자가격리 면제 시스템의 위험도를 평가해 중단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전역 50개 주 가운데 46곳에서 일주일 사이 신규 확진자가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백악관은 빌보드 차트 8주 연속 1위를 기록할 정도로 10대들에게 인기 있는 가수를 동원해 백신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CNN은 존스 홉킨스 대학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미국 46개 주에서 최근 일주일간의 신규 확진자가 10% 이상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31개 주는 증가율이 50%를 넘었습니다. 큰 변동이 없거나 10% 미만인 곳은 4개 주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카운티로는 인구가 가장 많은 LA 카운티에서는 최근 한 달 새 신규 확진자가 6배로 늘었을 정도입니다. 이러다 보니 새로운 발병지로 떠오른 곳에서는 병원들이 환자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고 20에서 30대 젊은 환자가 늘었다는 게 이전과 다른 양상입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 확산을 막아줄 백신 접종은 점점 더뎌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백악관은 10대 청소년에게 가장 인기 있는 연예인을 통해 백신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She's here today to meet with the president and Dr. Fauci later this afternoon, but she agreed to come say a quick hello to all of you first. With that, I'll turn it over to you, Olivia. Hi. First, I want to say I am beyond honored and humbled to be here today to help spread the message about the importance of youth vaccination. It's important to have conversations with friends and family members, encouraging all communities to get vaccinated. 실제 미국의 백신 접종률은 여전히 인구 절반 이상이 충분한 면역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1회라도 백신을 맞은 사람은 전체 인구 가운데 55%, 완료자는 48%에 그친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확산이 가속하면 결국 백신을 맞을 수 없는 12살 이하 어린이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만큼 12살 이상 청소년과 성인의 책임이 크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델타 변이 확산 등으로 전 세계 80개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5만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 영국과 스페인도 신규 확진자가 4만 명대로 껑충 뛰었습니다. 김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 4천여 명에 이릅니다. 지난 12일 세계 1위로 올라선 뒤에도 연일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환자가 폭증하면서 병원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자카르타에서는 하루 평균 45명이 입원도 못하고 집에서 숨지고 있습니다. Banyaknya pasien, lonjakan COVID yang tinggi, terus SDM-nya yang terbatas, jadi penanganannya aja yang agak dibilang lambat sih enggak, tetap ditanganin, cuman enggak terlalu cepat. 말레이시아도 코로나 사태 후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태국과 베트남도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영국도 신규 확진자가 4만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스페인도 델타 변이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신규 확진자가 4만 명대로 껑충 뛰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Estamos viendo, como he dicho en mi intervención inicial, un incremento importante de la incidencia acumulada, especialmente en dos tramos, 12-19 años y 20-29 años. 유럽의약품청은 다음 달 말이면 델타 변이가 유럽 전체 감염의 9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프리카도 지난 5월 8,000명 아래로까지 떨어졌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4만 명대까지 늘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상황이 악화하면서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전주보다 증가한 나라가 80개국에 이른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도 델타 변이에 감염된 미국의 방송인이 방심하지 말라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연예 전문 방송 진행자로 잘 알려진 캣 세들러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코로나19 델타 변이 감염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세들러는 독감 환자인 줄 알고 코로나19 감염자를 접촉했는데 자신은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마스크를 썼던 터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틀간 열이 나고 머리가 욱신거리며 극심한 충혈 증상과 함께 심각한 피로감으로 침대에서 나올 힘조차 없었다며 자신이 델타 변이를 심하게 앓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들러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키려 글을 쓴다며 백신을 접종했다고 방심하지 말고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과학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최소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이번 코로나19 대유행을 주도하는 것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일부 나라에서는 이미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확진자 수가 다시 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델타 변이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4차 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예. 감염자가 폭증한 해외 상황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예. 전파력이 더 강하다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예상보다도 훨씬 더 빨리 퍼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전 세계 상황이 어떤가요? 네, 델타 변이는 이미 전 세계 100개 이상의 나라에 퍼졌습니다. 네. WHO는 델타 변이가 머지않아서 코로나19의 우세종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확진자 가운데 다수가 델타 변이 감염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전 세계 신규 확진자는 4주 연속 증가했는데요. 앞서 10주 연속 감소했던 사망자도 늘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을 주도하는 게 델타 변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WHO 사무총장의 발표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Delta variant is ripping around the world at a scorching pace, driving a new spike in cases and death. Delta is now in more than 104 countries, and we expect it to soon be the dominant COVID-19 strain circulating worldwide.
The world is watching in real time as the COVID-19 virus continues to change and become more transmissible. 네. 자,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 80개국에서 전체적으로 일주일 전보다 감염자가 증가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나라뿐만 아니라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들도 지금 감염자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 신규 확진자는요, 지난 일주일간 전 세계 신규 확진자가 전주보다 약 11% 증가했습니다. 네.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영국의 경우 세계에서 백신을 가장 먼저 접종했고 현재 1차 접종률이 67%에 달하는데요. 오는 19일에 예정됐던 방역 해제를 앞두고 델타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영국에서 4만 2천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 6개월 만에 최다 기록입니다. 영국 정부는 확진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방역 규제를 해제하는 것을 향해서 영국 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또 다음으로는 백신 모범국이죠. 이스라엘 상황도 좋지가 않습니다. 예. 이스라엘도 델타 변이 확산으로 지난달 중순에 한 자릿수에 머물던 1일 신규 확진자가 이번 주에는 700명대까지 늘었습니다. 4개월 만에 최대치입니다. 이스라엘은 앞서서 실내 노마스크 등 방역을 완화할 것을 예고했는데요. 최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재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대규모 봉쇄를 피하기 위해서 5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겠다고 밝히고요. 또 예방접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2차 접종 후에 추가로 백신을 맞는 부스터샷까지 면역 취약층을 대상으로 접종하겠다는 조치도 검토 중입니다. 네. 지금 국내에서도 연일 역대 최고 수준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그 원인이 델타 변이로 꼽히고 있죠. 지금 국내 상황은 어떤가요? 네, 국내에서는 최근 일주일 신규 감염 가운데 주요 변이 감염이 절반에 달하고 또 이 가운데 델타 변이가 알파 변이 검출률을 넘어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감염의 3분의 1 정도가 델타 감염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전체 감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때 우세종으로 보니까 아직 엄밀히 말하면 우세종은 아닙니다. 예. 하지만 실제로는 델타 변이 비중이 발표한 것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델타 변이는 일반 PCR 검사처럼 하루 만에 이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네. 최대 일주일까지도 시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 발표 이 내용 그리고 델타 변이의 비율은 일주일 전의 비율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세종이 아니지만 앞으로 언제든지 델타 변이 비중이 이보다 더 높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상황인 거군요. 자, 앞으로 국내 상황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국내 델타 변이에 대해서 우세종을 넘어서 우점종까지 이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요. 델타 변이가 기존 코로나19를 제치고 환자를 가장 많이 감염시킬 때 우점종이라고 합니다. 예. 신규 확진의 대부분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일 경우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시기를 8월 말이나 9월 초쯤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지자체는 이미 전체 감염의 50% 이상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추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파 양상을 보면은 아마도 다른 나라와 유사한 그런 양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데 다음 달 초 중순이 지나면서 적어도 전체 감염의 50% 이상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8월 말이나 9월 초쯤 되면 대부분의 감염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또 국내 접종률이 낮다는 점은 전망을 이보다도 더 암울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네. 앞서 언급된 영국이나 이스라엘 등은 접종률이 70% 수준인데도 델타 변이가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예. 그런데 국내 1차 접종률은 지금 31%, 또 2차까지 완료된 그 완전한 접종률은 11%에 불과해서 이제까지 전파가 더 빨랐고 앞으로도 전파가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정부가 국민의 70%를 접종하겠다고 했던 시기가 9월쯤인데 접종 속도가 이런 코로나19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경우 그런 가능성까지 나온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영국 모델이든 이스라엘 모델이든 일단은 백신 접종률이 높아야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최대한 접종을 서둘러야겠습니다. 자,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국내외 코로나 상황 살펴봤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제는 그 주말 효과라고 부를 수도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주중이 되자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일주일가량 환자가 더 늘어날 거라고 전망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그 견해에 대해서는 방역당국하고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네. 현재 상황은 과거 1, 2주 전의 상황이 결과로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방역 조치가 강화됐을 시점부터 해서 1, 2주 후까지 또 이 확산세는 계속 지속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지 이제 일주일 가까이 이제 접어들고 있거든요. 예. 지난 월요일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가 아마 정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대표적인 거로 3차 유행하고 비교를 해보면 3차 유행 당시에도 12월 8일 날 수도권에서 2.5단계가 시행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2주 후에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 정점을 찍었습니다. 예. 그러고선 2주 후에 500명 밑으로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일단 이 점과 비교를 해봐도 아마 강화된 조치가 시행된 이후에 2주 정도의 정점, 그 다음에 한 2주 정도 후에는 감소세를 보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변수는 물론 있습니다. 3차 유행 당시에는 겨울철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었고요. 지금 4차 유행 같은 경우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전파력이 높다라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어쩌면 겨울철이라는 변수보다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변수가 더 크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따라서 다음 주에 정점에 도달했다가 그 정점이 한동안 유지될 가능성도 있고 어쩌면 더 이 정점에 도달하는 기간이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수도권 백화점 등 대형 유통시설에서 지금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실내 공간인데다 사람이 워낙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더 우려스러운데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 뭐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종사자와 방문객으로 나눠서 볼 필요는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수도권에서 백화점 등 그러니까 대형 유통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이 직원분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에서 방역 수칙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런 부분, 뭐 탈의실이라든가 휴게실이라든가 뭐 탕비실이라든가 이런 공간에서의 어떤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실제로 뭐 식사 같은 거를 이런 휴게실 같은 데서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문객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코로나19 바이러스나 알파 변이 바이러스까지만 해도 기본적으로 방역 수칙을 지키고 경우에 따라서 뭐 그러니까 음식점, 그러니까 그 시설 내에 있는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시는 거리두기만 유지된다라고 하면 이러한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괜찮았는데 예.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번 유행을 주도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넘어서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방문객들도 실제로 이런 부분,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 철저히 지키는 것은 기본이고요. 여기에 우리가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을 당시에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환경을 통한 전파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엘리베이터 버튼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에 접촉을 했을 때는 실제로 이제 손소독이라든가 아니면 손을 잘 씻는 등 기본에 충실하는 게 지금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역 수칙 준수 의식과 함께 그 마스크를 벗게 되는 그 환경을 특히 이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 조금 전에 사실 그 방역 효과가 나타나려면 몇 주 정도 걸릴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비수도권도 지금 이제 일부를 제외하고는 2단계에 들어갔잖아요. 네. 언제쯤 감소세가 시작될까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지금 수도권에서 시행되고 있는 4단계 조치가 과연 효과를 어느 정도 낼 거냐 이 부분이 관건인데 좀 제한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앞서도 3차 유행 당시에 방역 강화 조치를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 우리가 기억을 되돌려 보면 당시에는 대중교통 50% 예약제가 시행됐었고요. 네. 그리고 카페와 같은 데에는 전부 포장하고 뭐 배달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9시 이후에 영업금지였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조치보다는 훨씬 더 완화돼 있는, 그러니까 지금 네. 단계가 4단계 최고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2.5단계랑 비교했을 때 완화된 경향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의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일까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좀 있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장기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더군다나 최근에 비수도권 지역, 특히 영남 지역이나 대전 지역에서 확산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수도권, 그러니까 비수도권에서 2단계 적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굉장히 완화된 방역 조치다. 그래서 네. 만약에 수도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4단계 조치가 효과를 보인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나중에
수도권에서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역으로 다시 수도권으로 또 전파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지금 현행의 그 거리두기 단계나 방역 조치만으로는 효과가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강화된 방역 조치로 짧은 기간에 끝내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의 그 확진자 수로 단계를 조정하는 거는 뭐 불합리하다.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치명률이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위중증 환자 기준으로 단계 적용을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경증이나 무증상 증상이라고 하더라도 입원율이 증가를 하게 되면 의료 시스템 굉장히 부담으로 가게 되고 그중에 또 위중증으로 가는 사례나 사망자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강화된 방역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굵고 짧은 방역 조치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직장인의 65%가 여름 휴가를 갈 것이다라고 대답을 한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게 전국적인 확산의 기폭제가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지금 시점 확산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 휴가철하고 맞물리게 되면서 작년에도 유사한 경험을 하긴 했습니다만 작년하고는 또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일단 뭐 휴가를 어떤 뭐 강력한 조치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대표적인 휴가지에 대해서 방역 조치를 강화를 하게 되면 또 이 휴가지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의 다른 자영업자들하고 또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휴가 기간 동안의 수익을 통해서 거의 1년을 생활하시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또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휴가를 가시는 분들이 좀 한 시점에 몰리지 않게 좀 그러니까 방문하시는 기간을 다변화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휴가를 가시더라도 밀집도가 높은 곳은 피하고 가급적 뭐 식사 같은 것도 포장 위주로 해서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민의 방역 참여 의식에 달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난 1일부터 백신 해외 접종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6명이 이 면제자 중에서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자가격리 그 면제가 이대로 괜찮을까요? 일단 이 그 그러니까 어떤 그 해외 입국자에 대한 그러니까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조치에 대해서는 시행 전부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 여러 차례 드린 바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사례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번 사례들 같은 경우에 입국하신 다음에 1일차에 진단검사를 받아서 양성 판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1일차 검사에서 잠복기라 음성이 나오게 되면 자가격리가 면제되기 때문에 타인과의 접촉이 이루어지면서 실제로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시킬 수도 있고 지금 현재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가장 시급하긴 합니다만 다른 변이 바이러스들의 유입도 그거에 어떤 시발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와 함께 국내 코로나19 상황 살펴봤는데요. 현재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 차원에서의 좀 더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3월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낮췄고 다시 지난해 5월 0.5%로 낮춘 후 지금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가계대출 급증과 인플레이션 우려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달 24일 연내 늦지 않는 시점에 통화정책을 질서 있게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분명하게 언급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금지하고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초강력 탄소 배출 감축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철강과 자동차 등 우리나라 수출 품목도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경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가 지역 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오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줄이는 내용의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탄소 국경세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으로 수입하는 제품과 서비스 가운데 유럽에서 생산한 것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에 대해선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는 겁니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철강과 시멘트, 알루미늄 제품 등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차량 탄소 배출 기준도 강화해 오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고 전기 차량만 팔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장과 발전소, 항공사 등은 온실가스 배출에 더 많은 비용을 내야 하고 선박도 탄소 배출 거래제 대상에 넣었습니다. Europe is now the very first continent that presents a comprehensive architecture to meet our climate ambitions. We have the goal, but now we present the roadmap to how we are going to get there. 이 같은 강력한 탄소 규제 정책을 통해 2050년이 되면 탄소 배출량이 제로인 탄소 중립 사회를 구축하겠다는 게 유럽연합의 목표입니다. If we get to -55 in 2030 and climate neutrality in 2050, humanity has a fighting chance. 유럽연합의 탄소 규제가 본격화되면 철강과 자동차 등 탄소 배출량이 많은 우리 수출 분야 전반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탄소 감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둘러싸고 유럽 각 나라의 이해 관계가 엇갈리면서 최종 합의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남아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YTN 박경석입니다. 습도가 높아지고 기온도 점점 더 오르며 더위 강도가 갈수록 세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역대 최고 더위를 기록했던 2018년의 열돔 현상까지 재현되면서 최악의 찜통 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뜨거운 햇볕이 쉴 새 없이 내리쬐며 도심 거리는 뜨거운 한증막처럼 변했습니다. 더위를 참지 못한 시민들은 양산과 부채는 물론 손선풍기에 목에 거는 선풍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반소매와 반바지 차림이지만 높은 습도 탓에 땀이 쉴 새 없이 흐릅니다. 오늘 햇빛 왜 이렇게 뜨겁지? 그리고 오늘 왜 이렇게 습도가 높지? 이렇게 느끼면서 딱 왔는데 동성로에서 내려도 와 진짜 오늘 너무 덥구나 싶었고. 데프리카로 불리는 대구의 공식 기온은 경주와 함께 35도를 웃돌며 전국에서 가장 더웠습니다. 서울도 33.5도까지 오르며 하루 만에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했고 그 밖에 청주, 춘천 34도, 전주는 32도를 웃돌았습니다. 한낮의 열기는 밤으로 이어져 전국에서 25도를 웃도는 열대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서쪽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가운데 강한 햇볕에 의한 일사효과까지 더해지면서 목요일에도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는 역대 최악의 폭염을 가져온 2018년의 열돔 현상까지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대기 하층으로 유입되는 가운데 중국에서 고온 건조한 티베트 고기압이 상층으로 유입됩니다. 이렇게 되면 열기가 마치 돔 안에 갇힌 것처럼 계속 쌓이며 더 뜨거워지게 됩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역대 더위 1, 2위를 기록한 2018년, 1994년에 버금가는 강력한 더위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이 한 33도에서 한 36, 7도 가잖아요.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은 그때 가면은 최소한 5, 6도에서부터 40도 이상 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2018년 폭염은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해가 갈수록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온 상승폭이 자꾸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다만 열돔으로 인한 더위의 지속 여부는 유동적인데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여부와 태풍 북상으로 인한 강수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이 방탄소년단의 수어 안무에 감사 표시를 했습니다. 테워드로스 WHO 사무총장은 방탄소년단의 신곡 뮤직비디오 일부를 SNS에 올리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15억 명이 청각 손실로 영향을 받고 있다며 수어는 그들에게 삶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음악을 계속 즐기도록 도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증강현실이나 홀로그램 등 다양한 실감 콘텐츠가 주목받고 있지만 어지러움 때문에 멀미를 느끼는 경우가 많아 개선할 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 연구진이 비전문가도 멀미 없는 고품질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홀로그래픽 연구실 김도형 책임연구원 모시고 입체 영상 제작 기술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VR 고글을 써봤지만 아무리 실감나게 만들어도 뭔가 어지럽고 좀 혼란스러운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이런 어지러움 없는 고품질 실감 콘텐츠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름이 비정형 플랜 옵틱이더라고요. 말이 좀 어려운데 우선 플랜 옵틱이 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플랜 옵틱이라는 단어에서 플랜은 완전한 혹은 가득 찬이라는 의미가 있으며 옵틱은 광학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즉 현실에서 빛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들을 완전히 재현하고자 하는 광학 기술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플랜 옵틱은 촬영하고자 하는 공간에 분포되어 있는 빛의 정보를 위치, 방향, 파장,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필요에 따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영상으로 만드는 입체 영상 콘텐츠 기술을 의미합니다. 함수의 의미에서 보자면 위치는 3차원, 방향은 2차원, 파장과 시각은 각각 1차원이므로 빛의 정보를 실차원 함수의 형태로 저장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영상을 생성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플랜 옵틱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플랜 옵틱은 빛의 정보를 저장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입체 영상 기술로 할 수 없었던 표현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기술은 사진의 구도와 초점을 맞추고 촬영하지만 플랜 옵틱 기술은 먼저 촬영하고 촬영 후에 사진 혹은 동영상의 구도와 초점을 변경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도를 바꾼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시점을 변경한다 또는 새로운 시점을 생성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움직임과 시선에 따른 영상을 자유롭게 생성하는 것이 가능하고 결과적으로 VR HMD를 포함해서 어떠한 입체 영상 디스플레이도 지원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에 더하여 초점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이 물체를 보는 것과 같은 현상을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가까운 물체를 보면 먼 배경이 흐려 보이고 먼 배경을 보게 되면 가까운 물체가 흐려 보이는 현상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점 생성 특징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현실 세계에서 물체를 보는 것과 같은 현상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플랜 옵틱은 사람이 현실 세계에서 물체를 보는 것과 가깝게 재현할 수 있는 입체 영상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앞서 영상으로도 잠시 봤었지만 실제 사람이 육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기술을 구현하셨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그렇다면 기존 입체 영상 기술과는 플랜 옵틱 기술이 어떻게 좀 다르고 또 어떤 장점들이 있나요? 기존 입체 영상 기술에는 첫 번째로 극장에서 혹은 집에서 안경을 끼시고 보시던 스테레오 영상 기술, 두 번째로 영화 제작과 VR, AR에 많이 사용되는 3차원 보건 기술이 있습니다. 첫 번째의 스테레오 영상 기술은 카메라 2개를 이용하여 사람이 두 눈으로 보는 것처럼 영상을 찍는 기술입니다. 양안 시차, 즉 오른쪽 눈과 왼쪽 눈에 대해서 다른 영상을 보여주어서 입체감을 느끼게 해줍니다만 운동 시차를 제공하지는 못합니다. 사람이 머리를 움직이면 보이던 것이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던 것이 보여야 하는데 정해진 시점만 제공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만히 앉아서만 봐야 하고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되면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의 3차원 보건 기술은 여러 개의 카메라 혹은 센서를 사용해서 물체 표면의 3차원 위치와 색상을 기록하고 이를 기반으로 물체를 게임이나 영화에서 보는 CG 객체로 복원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의 단점은 현재 우리가 핸드폰이나 카메라로 찍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영상 제작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뉴스, 드라마, 스포츠 등을 촬영해서 바로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이 어렵고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가 사람과 배경을 따로 제작하고 합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 다른 단점으로는 물, 유리, 금속 표면 등에서 발생하는 반사, 굴절 등의 현상 재현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플랜 옵틱 기술은 첫 번째의 스테레오 영상 기술과 두 번째의 3차원 보건 기술이 가지는 단점을 모두 극복합니다. 양화 시차, 운동 시차, 초점 조절을 모두 지원하며 촬영한 영상을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의 개입 없이 제작하고 배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실 세계의 광학 현상 재현이 자유롭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단점들을 극복해서 현실감을 높였다는 건데 그렇다면 정형 플랜 옵틱 기술과 비정형 플랜 옵틱 기술이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지 또 비정형 플랜 옵틱이 많이 가진 장점에는 어떤 게 있나요? 정형 플랜 옵틱 기술은 공간의 빛 정보를 균등하게 정해진 형태로 획득합니다. 동일한 간격 혹은 각도, 동일한 평면 혹은 공면, 동일한 광학계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크게 두 가지의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플래놉틱 카메라가 거대하기에 이동 촬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에 따른 형태 변형에 취약합니다. 두 번째로 많은 정보가 필요한 곳과 필요하지 않은 곳들에 대해서 같은 양의 정보를 획득합니다. 물체가 복잡하거나 가림이 많이 발생하는 곳은 정보도 같이 많이 필요하고 물체가 단순하고 듬성듬성 있는 곳은 정보도 적게 필요합니다. 네. 비정형 플래놉틱 기술은 정형 플래놉틱 기술에 비해 데이터 처리량이 많고 복잡하지만 형태 변형에 강인함으로 이동 촬영이 가능하고 같은 데이터 저장량일 때 상대적으로 높은 품질의 영상을 표현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네,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홀로그램과 같은 그런 실감 콘텐츠를 보시는 분들이 사실 멀미를 느끼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그것 때문에 대중화에 그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 입체감을 느끼는 요소와 그 멀미가 어떤 연관이 있기 때문인가요? 예, 맞습니다. 사람은 감각기관에서 받는 다양한 정보를 뇌에서 취합하고 주변 상황을 인지하게 됩니다. 감각기관에서 받는 정보들이 일치하지 않거나 정보의 품질이 나쁠 때 사람은 멀미를 느끼게 됩니다.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VR, HMD의 기기 성능이 낮아서 사람의 시선 변화에 따른 시각 정보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여 올바른 영상을 제공해주지 못하면 눈에서 받아들이는 시각 정보와 귀의 전정계에서 받아들이는 감각 정보가 다르게 되고 불일치의 결과로 사용자는 멀미를 느끼게 됩니다. 정보의 품질이 나쁜 경우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영상의 해상도가 낮거나 입체감 요소, 즉 양안 시차, 운동 시차 및 초점 조절 등을 제대로 제공해주지 못할 경우 사용자는 멀미를 느끼게 됩니다. 일반 360도 VR 카메라 영상이 4K에서 8K 해상도 정보를 사용하고 양안 시차를 제공하지 못하며 머리의 회전만 지원하는 반면에 플래놉틱 기술은 첫 번째로는 수십 K 이상의 해상도 정보, 두 번째로는 양안 시차, 세 번째로는 회전과 이동이 자유로운 운동 시차,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점 조절을 지원하기 때문에 고품질의 정보를 사용자에게 적용해 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멀미를 낮추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가 또 아이언맨 같은 영화를 보면 거기서 주인공이 입체 영상을 공중에 띄워서 멋지게 이렇게 이리저리 돌려보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영화적 상상력을 실제로 구현한 기술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들이 좀 개발되고 있습니까? 예. 실감 콘텐츠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뇌에 실제 외부 환경과 유사한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뇌에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는 직접적인 방법부터 간접적인 방법이 있겠습니다. 공상과학 소설에 등장하듯이 신체 내부에 위치한 뇌 혹은 시신경, 청신경 등의 신호를 직접 전달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의 신체 내부는 직접 건드리지 않고 실제 일어나는 것과 동일한 현상을 실제 공간에 재현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각 정보에 국한하여 말씀드리면 궁극의 3D 영상 표현 기술이라고 불리는 회절 감각에 기반한 디지털 홀로그램 기술이 연구 중이나 상용화까지는 최소 수년에서 1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0년부터는 물체가 공간에서 빛과 상호작용하여 우리에게 전달되는 현상을 재현하는 기술들이 연구 개발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프로젝터와 고속 회전구를 이용하여 공간의 물체를 표현하는 기술들이 연구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실제로 영상을 투영하는 기술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콘텐츠 연구본부에서는 생체 신호 센싱 및 분석, 모션 인식, 디지털 트윈, 촉각 및 후각, 지능형 상호작용 등의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되는 기술들인데요.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그 비대면 콘서트가 대중음악계의 주류로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그 K-팝 가수의 콘서트에서 다양한 어떤 기술들이 활용되는 걸 봤는데 이런 실감 콘텐츠가 앞으로 적용될 분야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콘텐츠를 문화적 요소가 포함된 정보라고 정의한다면 콘서트, 연극, 뮤지컬, 광고, 영화, 드라마, 교육 등의 산업 분야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콘텐츠를 체험, 경험, 그리고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메타버스가 있겠습니다. 원격 체험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드론, RC 자동차, 보트 잠수함, 로봇 등의 카메라를 장착하고 취미라든가 혹은 농업, 어업, 축산업, 토목, 건축, 보안, 군사 분야에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제공의 관점에서 본다면 자동차의 어라운드뷰라든지 화상통화, 의료 내시경 등에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실감 콘텐츠 육성 전략은 세워졌지만 이게 아직 대중화되기에는 아직 한계점이 많아 보입니다. 실용화로 가기까지 가장 큰 걸림돌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부 관련 부처의 육성 전략에는 관련 투자, 기업과 인재 육성, 킬러 콘텐츠 제작,
공공체험, 공간 보급 등 필요한 요소가 모두 적절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기존 콘텐츠 산업에서 새로운 실감 콘텐츠 산업으로 중심 이동하고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긴 호흡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모험적 기술 연구 개발에 대한 장기 투자, 관련 대기업의 꾸준한 선행적 인프라 투자가 실용화를 앞당길 것입니다. 내년에 애플이 VR, AR 관련 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에어팟처럼 소비자의 인식 변화와 시장 재편이 예상됩니다. 어쩌면 지금이 곧 해가 뜨기 직전의 가장 어두운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자, 오늘 미래의 그 영상 콘텐츠가 어떻게 제작이 될지에 대해서 살짝 엿보는 시간이었는데 박사님의 그 앞으로의 연구 계획도 궁금합니다. 두 가지 계획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10년 가까이 수행해온 연구 결과물이 소비자에게 사용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수행하고 있는 비정형 플랜옵틱 원천 기술 개발이 종료된 후 상용화를 위한 응용 기술 개발까지 참여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양자 컴퓨터에서의 콘텐츠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보급은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던 것들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네. 상상하는 것이 모두 가능한 세계, 그 세계를 표현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네. 자, 영화에서 화려한 CG로만 구현되던 홀로그램이 이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플랜옵틱 기술로 표현될 앞으로의 세계는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큽니다. 지금까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김도형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학계와 병원, IT 기업과 함께 코로나 블루 디지털 치료제 개발에 나섭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관리 플랫폼 기술개발 연구 주관기관으로 한양대 김형숙 교수팀을 선정하고 디지털 치료제 개발에 민관 합동으로 총 289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치료제는 게임과 가상현실 등을 활용해 과잉 행동장애와 강박장애 등의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망막의 미세한 혈관 변화로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싱가포르 듀크 NUS 의대와 국내 스타트업 등이 참여한 공동 연구를 통해 망막 사진에서 예측된 관상동맥 석회화 지수로 심혈관 질환 위험도를 예측하는 AI 알고리즘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국내는 물론 싱가포르와 영국 등에서 확보한 코호트 데이터를 통해 개발한 AI 알고리즘이 임상 현장에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플랜옵틱 기술은 기존의 입체 영상 콘텐츠를 사람의 눈으로 실제로 보는 것과 비슷하게 재현해 주는데요. 문화,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감 콘텐츠를 더욱 현실감 있게 구현하는 데 적용되고 있습니다. 플랜옵틱 기술로 구현될 앞으로의 세계는 어떤 모습일지 기대됩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